AI, 인공지능 기술은 이제 우리 일상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로봇이 설거지하고 음식을 서빙하는 일.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죠. 인공지능은 놀라운 속도로 발전하고 수많은 영역에서 사람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거스를 수 없는 변화 속에서 우리 농업의 현실은 어떨까요? 기후변화와 고령화, 인력 부족, 식량 안보까지 숱한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게다가 국가 간 관세 장벽이 낮아져 중국산 농산물, 미국산 과일이 이젠 골목 작은 마트까지 들어와 있죠. 식량 안보가 더더욱 중요해지는 지점이에요. 앞으로는 모든 나라들이 자국에서 먹어야 될, 소비해야 될 농산물의 적정 수준은 반드시 자국에서 생산해야 되고 어떠한 나라도 이것은 피해갈 수 없다. 그래서 저는 AI의 도입은 우리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이고 필수적이다. 농업은 더 이상 낙후된 산업이 아니라 첨단 기술이 녹아든 미래 산업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선진 농가들의 전문 지식을, 그런 노하우들을 인공지능이 재현할 수 있도록 기술 개발을 하고 있고 10년 뒤, 20년 뒤에는 사람이 아니라 로봇이 돌아다니면서 작업들을 하게 될 것으로 생각을 해요. 농업 대위기의 시대, 해법으로 떠오른 인공지능. 지금 우리가 심는 농업 AI의 씨앗이 10년 뒤 들녘 풍경을 어떻게 바꿔놓을까요? 강원도 태백시. 깊은 산자락 해발 1000m 고지대에 귀내미 마을이 있습니다. 비탈진 밤마다 끝없이 이어지는 녹색 물결. 이곳은 강릉 안반대기, 태백 매봉산과 함께 우리나라 3대 고랭지 배추 단지로 불리는데요. 낮은 기온과 큰 일교차 탓에 감자, 옥수수조차 잘 자라지 않지만 배추 재배에는 천혜의 땅이랍니다. 그래서 귀내미 주민들에게 배추 농사는 생계의 근간이죠. 큰 일교차를 견디며 속이 단단하게 차오른 고랭지 배추는 그냥 먹어도 달달합니다. 비싼 가격에도 김장철만 되면 없어서 못 파는 이유인데요. 오직 1년에 단 한 번 배추 시집 보내는 날만 기다린다는 주민들. 그런데 기록적인 가뭄이 지속되면서 주민들의 평온했던 일상이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농민은 가뭄 탓에 수확량의 절반 이상을 폐기해야 할 정도로 타격을 입었습니다. 저수지 바닥까지 내려와도 물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올여름 재난 사태가 선포될 만큼 극심한 가뭄을 겪었던 강원도. 그 피해는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깊었습니다. 귀내미 마을도 예외는 아니었는데요. 먹을까 싶어 싶은 거 어디 한두 쪼리 째봐요. 뭐 이거 때문에 못 먹어. 이거 씌워서 못 먹어요. 이것도 꿀통이다. 뭐가 한 포기도 쓰는 게 안 보인다. 평생 귀내미 마을에서 배추 농사를 지은 김승남, 서춘호 부부. 이 넓은 밭에서 올해는 거둬들일 게 하나도 없습니다. 배추가 지금 이거 보이죠? 상했잖아. 이거 뭐 태양이 하도 내일째 오니까 그만 이렇게 처음엔 타서 하다가 이게 녹아버리는 거예요. 너무 뜨거우니까 녹아서 파고 들어가면 이걸 그렇게 해서 꼴탕 이렇게 못 쓰는 거예요. 이거 다 그렇잖아요, 지금. 이거 다. 이 샥 나가는 거, 이건 여성이 위해서. 내리쬐는 햇볕 아래 배추는 녹고 농민들의 마음도 함께 타들어갔습니다. 이게 우리 좀 합해서 한 5,000평 되는데 배추를 갖다 한 82,000 종을 심었어요. 샥 이렇게 나가버릴 꼴통이에요. 하나도 못 건지고 나갔단 말이에요. 참 진짜 이 배추밭을 우리가 관리를 잘못했다거나 뭐 양을 잘못 쳤다거나 이렇게 된다면 참 원망하지도 못하겠는데 벌레를 먹였다든가 이러면. 그런데 이건 뭐 하늘에서 내리 쪼이가지고는 이 녹아보니 사람으로서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건 어쩔 수가 없다니. 뜨거워서 도저히 여기 밭에 나와봐도 볼이 될 정도였어요. 그러니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거 뭐 먹고 또 이거 못 쓴다 이거. 뭐 어쩌고.
하나 보이긴 한다. 이게 어디서 씻으면 안 와봐요. 써요, 맛이. 이거 써다니. 그래, 당연히 해야 되는데 써다니. 하도 보기는. 질기잖아. 질기고 써. 그렇죠. 한 개도 없다, 이거지. 이거 어디 갔죠? 이거. 속이 괜찮은가 하고 머릿속 먹어봐도 못 먹어. 못 먹어 이거. 베이컨 갖다 먹어야지. 먹는 건 좋은 거 갖다 먹어야지. 이걸 어디 갖다 먹어? 이 김성도 안 먹어. 옛날 토끼를 갖다 토끼도 안 먹더라. 5, 6월 삼복더위라고 이래 볼 것 같으면 3일 만에 비가 한 번씩 내렸는데 이거는 이래 보면 끝이 없이 안 내렸단 말이야. 이게 이래 보면은 몇 달 안 내렸거든. 6월 20 그때 25일 정도 심었는데 이거는 이래 볼 것 같으면 9월 달까지도 비가 안 왔어. 식수물도 없는데 요새 저 뭐시기 농수 이거 좀 해가지고 물 좀 대주시오 뭐 어째가지고 말도 안 되고 말 같은 소리 하지 마라. 감탄 그렇게 터집대고 농민들이 자꾸 그랬다면 식수가 없는데 뭘 농수물을 대달라고 그래. 지금 이래 보면 지금은 태백뿐 아닌데 저 강릉에 다른 데도 난리가 나는데 동네 입장에 영동지구 난리가 나는데. 90년대 이후 강원 산지의 평균 최고 기온은 꾸준히 상승했습니다. 그 여파로 고랭지 배추 재배 면적은 줄고 또 줄어서 23년 전에 절반 수준밖에 남지 않았죠. 비료값에 인건비에 뭐 상당한 거예요. 어림잡아도 한 2천 넘게 들어갔는데 이걸 다 농협에서 재무로 빚으로 꺼냈단 말이에요. 이거 이제 가을이 되면 상환을 해야 되는데 이거 앞에 너무 캄캄해요. 지금. 하늘이 하는 일에 우리 농민들이 어떡합니까? 잠도 안 오고 앞에 참 너무 캄캄하고 앞으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문제도 있어요. 한 해 동안 뼈 빠지게 고생했는데 남은 건 수천만 원의 빚뿐입니다. 이 허탈함과 상실감을 무슨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믿기 힘든 현실 앞에서 부부는 차마 발길이 떨어지질 않습니다. 이젠 하늘만 바라보며 농사짓기엔 너무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농업에도 전혀 다른 접근과 새로운 방법이 필요하죠. 대한민국 서울, 그중에서도 땅값이 가장 비싸다는 강남 한복판의 금싸라기 땅. 이곳에 농장이 있다면 믿기시나요? 강남 한가운데 있는 저희 100평 정도 되는 농장이고요. 네, 여기서 저희가 이제 매일매일 수확해가지고 고객들한테 전달하는 그런 일종의 허브 농장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바로 도심 속 스마트팜 수직 농장입니다. 루꼴라, 바질 등 샐러드용 채소 8종을 재배하는데요. 파종 후 약 20일이면 수확해 도시 곳곳의 식탁으로 전해집니다. 한 150g 정도에서 저희가 수확을 하고 있고요. 상추가 한 21도에서 한 22도 정도 되는 온도에서 제일 잘 자라는데 저희 요즘처럼 정말 더울 때는 상추가 너무너무 이제 힘든 거죠. 지금 저희가 여기서는 이제 연중 동일한 온도 안에서 동일한 퀄리티의 제품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농장에서 생산하는 채소의 양은 연간 약 50톤. 1년에 40만 개의 샐러드를 만들 수 있는 양입니다. 반전은 이 농장에서 일하는 사람 수인데요. 각각의 그 재배 모듈이라고 부르는데요. IoT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언제 이것들을 껐다 켰다 해야 되는지, 언제 바람을 불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미 정의된 형태로 이제 클라우드에서 내려주는 정보에 따라서 제어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이 해야 되는 것은 이제 뽑고, 심고, 그다음에 청소하고 이 정도 이어서 1.4명 정도 여기를 운영할 수 있는 일주일로 봤었을 때 그런 공간입니다. 모든 농장은 AI가 실시간으로 생장 정보와 수요 데이터를 분석해서 자동으로 생육 환경을 제어합니다. 덕분에 최소한의 인력으로 정교한 관리가 가능하죠. 인건비를 획기적으로 줄이면서도 균일한 품질의 채소를 안정적으로 생산하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때 이제 바디빌딩 대회에도 좀 출전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활동들을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게 고기를 먹는 것보다 야채를 먹는 게 어렵다는 거를 정말 뼈저리게 느꼈어요. 고기 같은 경우는 얼려서도 유통이 되고요. 여러 가공 형태로 이것도 유통이 가능해요. 근데 신선 채소는 정말 그게 안 돼요. 신선 채소 같은 경우는 2, 3일 안에 우리가 이거를 먹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정말 비싸고, 아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스마트 파밍 기술들 나온 지가 벌써 수십 년이 됐고 그것들이 이미 그 성숙 단계에 이르렀다고 얘기를 했는데 왜 제가 경험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을까? 내 삶에 이것들이 편리를 주는 거는 하나도 없을까에 대한 고민들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도 좀 이제 저희가 맨 처음부터 풀려고 했던 문제는 살아있는 걸 전달하고 쓰레기를 거의 만들어내지 않겠다. 신선한 채소를 가까이서 길러 먹으면 좋겠지만 도심의 높은 임대료와 운영비 때문에 엄두를 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농장은 어떻게 유지되는 걸까요? 네, 저희 수율은 거의 99% 정도의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버리는 게 없다. 그리고 저희가 씨앗을 심고 나서부터 싹을 트는 데까지 한 98% 정도,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데는 90% 정도 되니까요. 거의 뭐 버리는 거 없이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송이를 딱 따서 마트에 가서 사면은 한 3,800원에서 4,300원 정도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이거를 농부님들이 만들어서 이제 도매 시장에 내놓는 금액은 채 600원이 되지 않아요. 그런 것들은 중간 유통 과정에서 누가 가져가는 돈도 아니고요. 버리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3,800원 중에서 40%를 버린다고 생각하고 가격이 책정되어 있는 것이죠. 그걸 100% 팔 수 있다라고 하면은 뭐 훨씬 낮은 가격에 팔 수 있을 거예요. 도심이니까 상승하는 부분만큼이 어떻게 보면 버리는 금액을 대체할 수 있을 정도만 되면은 저희는 남는 구조가 만들 수 있다고 이제 보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그런 계산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심 농장에서 자란 채소들은 소비자의 주문이 들어오면 바로 수확해 판매됩니다. 복잡한 유통망과 장거리 운송이 줄어 버려지는 채소가 없고 소비자는 더 신선한 채소를 맛볼 수 있습니다. 생산자, 소비자 모두가 만족스럽죠. 도심의 높은 임대료와 운영비를 제하고도 수익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판매 플랫폼인 샐러드 매장 안에도 작은 농장을 두고 필요한 채소들을 기르는데요. 농장에서 식탁까지 거리가 제로인 셈입니다. 주문이 들어오면 바로 이렇게 따서 이렇게 준비해 주시나요? 네, 맞아요. 만약에 리피시라는 메뉴가 들어오게 되면은 농장에서 직접 채소를 바로 수확해서 씻어서 고객님한테 제공될 수 있어요. 팜투 테이블은 단지 먹거리를 가까운 곳에서 길러 신선하게 먹는다는 의미에 그치지 않습니다. 자연과 사람, 생산과 소비가 서로 연결되고 순환하는 삶의 방식이죠. 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세상을 위해 무엇을 추구하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는 스스로 묻고 답해야 합니다. 이런 게 서울 한복판에 도심에 있을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했고 채소들을 눈앞에서 기르는 과정을 직접 보니까 깨끗하게 자라고 있구나 이런 것도 알 수 있고 그래서 좀 더 믿고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과거엔 상상조차 어려웠던 일을 현실로 만들어내는 농업 AI 기술. 미래 농업은 지속 가능해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한 키워드인 것 같아요. 도심에 모여 살다 보니까 여기 안에는 뭔가가 농지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바깥에서 갖고 와야 되는 그런 환경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데 적어도 우리가 매일매일 먹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제품들은 우리가 바로 옆에서 만들어서 먹는 것들이 미래라고 생각을 해요. 유엔의 인구 전망에 따르면 2050년이면 전 세계 인구가 무려 100억 명에 육박한다죠. 100억 명을 먹여 살리려면 식량 생산량이 최소 35% 이상 늘어나야 한다는데요. 그 정도 식량을 생산하려면 미국 크기의 땅덩어리가 있어야 합니다. 지금의 농법은 작물 생육에 적당한 지역에서만 농사를 지었는데 이제는 앞으로는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사막에서도 농사를 지어야 되고요. 그리고 농사를 짓지 않았던 도시 안에서도 농사를 지어야 되고요. 그런데 이제는 가리지 않아야 돼요.
그런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기술들을 요할 거예요. 이것이 우리는 스마트 팜이라고 우리는 통칭하는 것뿐이거든요. 그래서 스마트 팜 하면 어떤 형태의 시설이라고 보기보다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서 지금과는 다른 농사 방법으로 지어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의 미래 농업의 형태이자 철학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무역 장벽이 낮아진 시대, 농업에 투자하는 대신 농산물을 수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동남아의 도시국가 싱가포르. 나라 면적이 서울보다 조금 큰 정도라 농경지가 거의 없는 곳이죠. 대신 무역과 금융이 발달해 식량의 90%를 수입에 의존합니다. 그런 싱가포르가 2030년까지 식량 자급률 30%를 달성하는 30 by 30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This year, COVID-19 brought disruptions to global trade, and we have seen how our supplies could have been disrupted. We have to ensure that alternatives are available by importing from multiple sources. To safeguard Singapore's food security against global shortage, however, we must do more. And that is why we announced our 30 by 30 goal last year. By 2030, we aim to meet 30% of our nutritional needs with locally produced food like fish, eggs, and leafy vegetables. 싱가포르의 사례가 보여주듯 아무리 자유무역 시대라도 식량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농업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농업은 한 나라의 근간을 지탱하는 산업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농지 비율이 1%도 안 되는 싱가포르에선 유휴 공간을 활용한 도시 농업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I started growing my own food about 5-6 years ago. So when I was looking at my own produce, I told myself, you know, how wonderful it would be if I can bring fresh, nutritious produce, to families, to cities, basically to feed the country. We cannot continue to, grow food the same way that we have been due to climate change, water scarcity, as well as population growth. We need to find new and innovative ways to produce food. Indoor farming can empower cities to be able to grow their own food and to be self-sufficient and in a very impactful, very significant way. 농사를 짓는 조건도, 장소도, 방법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AI와 첨단 기술이 더해지며 농업은 빠르게 진화하고 있죠. 하지만 이런 변화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스마트팜이다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것이 그 설비와 시스템을 갖춰놓으면 그냥 내가 수확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물을 얼마나 공급하지? 한 번 넣을 때 물을 얼마 줘야 돼? 그리고 양분은 진하게 넣어야 돼? 약하게 넣어야 돼? 이런 모든 것들을 내가 스스로 판단해서 설정을 해줘야 그것을 구동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마트팜을 운영하는 사람은 매우 스마트해야 된다. 스마트팜을 도입하는데 초기 투자 비용이 비싸다. 그래서 우리가 못한다라는 한켠의 이야기도 있지만 오히려 이런 복잡성이 스마트팜을 확산하는 데 오히려 걸림돌이 아니냐. 기존 농부들에겐 진입장벽이 높은 스마트팜. 충북농업기술원의 간이 비가림형 양액 재배 장치는 그런 고민에서 출발했습니다. 위에 보시면 이제 온도와 빗방울을 감지하는 센서가 있는데요. 이 센서를 통해서 이 측창이 자동으로 열리고 닫히는 그런 시스템이고, 요 밑에 보시면 이 관들이 다 이제 양액을 공급해주는 이제 양액 공급관인데요. 이렇게 지압으로 관이 들어가 있어서 이제 식물이 흡수한 만큼만 양액을 공급하는 방식. 최첨단 스마트팜과 달리 사람이 직접 조작하는 부분도 있지만 오히려 이런 점이 고령의 농민들에게는 더 익숙하고 편합니다. 또 작업대의 높이를 높여 허리를 굽히지 않아도 되게끔 설계했는데요.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스마트온실은 평당 지금 700만 원 정도의 이제 설치 비용이 들어가고 있고, 일반 하우스는 평당 8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저희가 이제 개발한 기술은 평당 40만 원 정도의 비용이 이제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건 한 빅리안보다 훨씬 싸네요.
네, 절반 수준입니다. 이 정도 기술만 적용해도 노동력은 70% 줄고 수확량은 4배 넘게 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스마트 온실은 비용도 많이 들고 여러 가지 기술이 많이 요구되다 보니까 그냥 평범한 농사를 짓는 분들은 그런 스마트팜을 직접적으로 적용하기가 매우 힘든 상황이 솔직히 맞거든요. 요새는 AI처럼 완전 AI가 적용이 돼서 사람이 판단하지 않아도 될 만큼 뭐 자동화돼 있다고는 하지만 이제 농가에서 실제적으로 사용하기는 어려우니까 저희는 농가 실정에 맞게 맞춤형으로 이제 제작을 한 거죠. 국내에서 가장 작은 스마트팜. 실제로 사용하면 어떨까요? 지금 여기를 보시면 배지의 온도를 맞춰주는 이게 냉각하고 온수를 맞춰주는 관입니다. 연결관. 충남 사천의 한 농가. 소형 스마트팜을 보급받아 올해 초부터 쪽파를 재배했습니다. 쪽파는 이제 저온성 식물이잖아요. 최대한 온도가 낮을수록 좋아요. 한 20도에서 25도. 뜨거우면 안 돼서 이렇게 내려주는 거예요, 커튼을. 이렇게 됐다가 이제 내일 아침 11시 반쯤에 또 내려가요. 더워지면 그늘로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얘가 일조량을 다 받을 수 있는 이제 시간을 조절하는 거죠. 가장 큰 변화는 쪽파의 연중 생산이 가능해졌다는 점. 품질도 균일해져 소비자의 반응도 좋습니다. 제가 노지에 이제 쪽파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2, 3년 정도 실패를 했어요. 그 실패 원인이 고온하고 집종호 거의 2가지 원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여름에 재배를 하면 이 방식을 스마트팜을 이용해서 할 수밖에 없겠구나. 활용 사람의 능률도 많이 올라가고 또 경영비 면에서도 농약을 한 30-40% 정도 적게 치는 것 같고 모든 면에서 노지 재배와는 확실히 차이가 많이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술이 거창하지 않아도 농민의 현실에 맞게 다가설 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가장 시급한 건 우리 농부들에 걸맞게 좀 더 친절한 스마트팜을 먼저 개발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래야 양질의 데이터가 많은 데이터가 들어오게 되고 그래야 우리가 원하는 재배 AI 에이전트의 개발이 더 속도를 붙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AI다, 스마트팜이다라고 하면 자꾸 고도화된 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재래식 기술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지금의 현장에서 적정하다면 변형하고 수정 보완해서 적정하게 그분들한테 기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쓸 수 없다면 의미가 없겠죠. 고령의 농부든 농사 경험이 없는 청년이든 누구에게나 쉽고 도움이 되어야 진짜 혁신일 겁니다. 농촌진흥청은 지난 9월부터 인공지능을 활용한 농업 AI 에이전트 서비스를 시작했는데요. 이 서비스는 방대한 디지털 농업 데이터를 국내 최고 수준의 AI와 클라우드 기술로 분석해 농부들이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영농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습니다. 한마디로 농업 분야의 챗 GPT인 셈이죠. 장수 지역은 기본적으로 고냉지라 사과척지라고 봅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재배가 상당히 힘들어요. 재배 과정에서 문제점이 많아서 관련 부서에 연락을 하면은 바빠서 그 시기를 놓친 수가 많아요. 또 일요일 끼고 토요일 끼고 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현재는 이제 그 인터넷으로 다 검색하면은 바로바로 나와서 좀 많이 편리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농업 AI가 농민을 돕는 조력자에 머물러 있지만 머지않아 사람을 완전히 대신하는 시대가 올 겁니다. 여기는 스마트팜 무인 자동화를 위한 로봇들을 연구하고 있는 온실입니다. 농촌진흥청도 로봇이 농작업을 대신할 미래를 앞당기고 있는데요.
첫 번째 로봇은 2021년도에 개발을 완료한 방제 로봇입니다. 방제 로봇은 밀폐된 온실에서 작업자 없이 스스로 농약을 뿌릴 수 있는 로봇입니다. 아까 보셨던 21년도에 개발을 완료했던 운반 로봇을 올해 2025년부터 농업 관련 전문 기업의 기술 이전을 통해서 현재 올해부터 10대가 신기술 보급 사업으로 농가에 보급할 예정입니다. 농약 살포는 사람에게 위험하고 인력 구하기도 쉽지 않은 작업입니다. 로봇이 대신하면 농약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고 더 균일하고 효율적인 작업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2022년도에 개발을 완료한 사람을 따라다니는 작업자 추종형 운반 로봇입니다. 앞에 있는 카메라가 사람을 인식을 하고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사람과의 거리를 측정하여 사람이 수확 작업을 할 때 사람과 같이 협업할 수 있는 운반 로봇이 되겠습니다. 수확한 작물을 실시간으로 이송하는 운반 로봇을 이용하면 반복적이고 무거운 작업을 크게 줄일 수 있고 작업자의 이동 거리도 70% 이상 단축된다는데요. 그리고 다음 로봇은 모니터링 로봇입니다. 얘도 동일하게 2024년도에 개발을 완료하였고요. 로봇 팔과 카메라 그리고 로봇 안에 있는 인공지능 시스템을 이용해서 현재 과일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얼마 정도 익었는지 언제 수확이 가능한지 그리고 수확 시기를 어떻게 조절할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모니터링 로봇이 되겠습니다. 모니터링 로봇은 사람이 놓치기 쉬운 작물의 변화를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그렇게 수집된 데이터는 정밀한 농장 관리에 활용됩니다. 2027년을 목표로 연구 개발을 열심히 하고 있는 수확 로봇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토마토, 파프리카, 오이, 참외에 대해서 로봇 팔과 로봇 손 그리고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서 수확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기존까지는 사람과 같이 협업을 했다라고 하면은 수확 로봇이 개발이 되어지면은 온실에서 사람 없이 모든 무인 작업이 가능해질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사람 없이 로봇이 일하고 AI가 농사를 설계하는 미래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농업 생산 인력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과 같이 다목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계를 만드는 게 저희의 목표고요. 그런 사람과 같은 다목적인 작업을 할 수 있는 기계의 대표적인 기술이 로봇 기술과 인공지능 기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능숙한 작업자가 행동을 하는 행동 패턴까지도 인공지능으로 학습을 시켜서 저희가 흔히 말하는 피지컬 AI 기술을 이용해서 작업자가 능숙하게 일하는 것까지도 농업 로봇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해마다 눈부시게 발전하는 농업 AI가 농업의 생산부터 유통까지 산업 전반을 재편하고 있는데요.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도 농업의 10년, 20년 뒤를 내다보며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여기 보시는 얘네들은 사실은 품종으로 안정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이름이 없는 애들이에요. 다양한 형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면 얘는 약간 토마토는 맞는데 뭔가 호박처럼 생겨서 좀 과실 모양이 좀 특이한 부분이 있고 또 다른 것들도 보시면 같은 시기에 길렀지만 얘는 키는 작고 과실이 빠르게 빨개지면서 그 크기가 작은 아이들도 있고 그 다양한 핵심 집단 중에 이런 또 과실이 생기는 것도 있어요. 저희가 무슨 얘가 병해충에 걸렸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자라는 형질을 가진 토마토예요. 꼭 뇌처럼 생겼네요. 오, 좀 징그럽죠? 근데 이런 것을 왜 이렇게 좀 키우시는 건가요? 아, 그렇죠. 이렇게 사람들이 먹지도 않을 건데 왜 이런 거를 하냐. 이게 유전자원의 다양성 때문에 사실은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런 식물도 뭐 얘는 안 좋은 게 굉장히 많지만 좋은 거 한 가지 정도는 다들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측지가 잘 안 자라서 농작업을 안 해도 되는 토마토일 수도 있고 뿌리가 굉장히 빠르게 멀리 뻗어서 영양분을 빠르게 흡수할 수 있는 또 형질을 가진 애들일 수 있고 지금 다양한 450종의 핵심 집단을 테스트를 하면서 좋은 형질을 가진 애들은 나중에 육종 쪽으로도 활용을 할 수 있고 또 저희가 집중하고 있는 부분은 나중에 로봇이 농작업을 할 때 편하게 할 수 있는 형질을 가진 애들을 선발하기 위해서 본 실험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농업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작물이 맞지 않으면 생산에는 한계가 생깁니다. 즉, 농업 AI, IoT, 로봇화는 작물의 진화와 함께 진행되어야 하죠. 네, 여기 보시는 이 식물도 사실은 토마토입니다. 요거는 이제 소위 흔히들 얘기하는 이제 가지처럼 자라는 토마토의 모습이에요. 농업 로봇은 아직 사람처럼 섬세한 손끝과 시각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로봇이 다루기 쉬운 단단한 껍질과 일정한 형태의 작물 개발이 필요한데요. 맛은 없어요. 건강한 맛이에요. 또 여기 같은 경우는 보면은 이 토마토는 중간에 측지가 굉장히 빠르게 많이 나오는 애예요. 이런 애들이 이제 농가에서 기른다고 하면 너무 농작업 때문에 힘들겠죠. 연구진은 앞으로 다양한 유전 형질을 가진 토마토를 1,000종까지 늘려 미래 농업의 핵심이 될 스마트 작물 개발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아무리 고도화된 AI 스마트팜이라도 작물이 스트레스나 병해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물의 변화를 빠르게 파악해 이상을 조기 진단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실제로 영상에서도 그렇고요. 지금 열목소 형광 센서에서 이상 징후가 있다라고 판단되는 부분을 와서 자세히 보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니까 빗물을 맞았는지 병해충 피해를 입었는지 이쪽 이파리가 죽어 있어요. 매우 작은 부분이라 사람 눈으로 보기 쉽지 않은데 열목소 형광 센서는 쉽게 캐치할 수 있는 부분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은 작은 영역이지만 다음 주, 다다음 주 되면 이게 넓게 퍼져서 식물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식물잎에 강한 빛을 쏘아 반사되는 빛의 세기를 측정하면 광합성이 얼마나 활발한지 알 수 있답니다. 빛이 강하게 반사되면 건강한 상태, 약하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신호죠. 그 스마트팜을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제어한다는 거는 식물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여기 위에 보시는 저 뎁스 카메라가 바로 식물의 상태를 알려주는 카메라예요. 지금 보시는 식물의 생장점을 뎁스 카메라가 촬영을 하면서 경경이라고 하는 줄기의 두께와 화방이라고 하는 꽃에서 생장점 끝에까지의 길이는 화방 높이를 두 가지를 딥러닝 모델로 추출을 하고 있고 정보를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베테랑 농부라도 작물이 얼마나 자랐는지, 줄기는 얼마나 두꺼워졌는지 정확히 알긴 어렵습니다. 앞으로는 AI가 식물의 미묘한 변화를 읽어낼 겁니다. 농사를 잘 지고 스마트팜을 잘 운영한다는 것은 농작업도 할 줄 알고 환경관리랑 물관리들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선진 농가들의 전문 지식을 그런 노하우들을 인공지능이 재현할 수 있도록 기술 개발을 하고 있고 10년 뒤, 20년 뒤에는 사람이 아니라 로봇이 돌아다니면서 측지 제거하고 수확하고 아래쪽에 불필요한 잎을 제거하는 작업들을 하게 될 것으로 생각을 해요. 미래 농업 기술이 나아가야 할 또 하나의 방향, 순환형 생태 농업입니다.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환경을 해친다면 지속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죠. 지금 이 연구는 좀 미래에 좀 사용될 계획인데 이 선택적 광투화 필름을 조금 우유로 말씀을 드린다면 저지방 우유로 우린 사람을 먹게 되고 그다음에 추출한 그런 지방 같은 경우 버터나 이런 유제품 쪽으로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식물에게 있어서는 선택적으로 광이 투과돼서 적색과 청색, 광합성에 필요한 파장들만 받고 나머지 잉여 파장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제품화, 즉 태양광을 통해서 발전의 원료로 사용이 되는 거죠. 식물의 광합성에 꼭 필요한 적색과 청색 파장만 투과시키고 나머지 파장은 반사시켜 태양광 발전에 활용한다는데요. 이 기술은 스마트팜에서 사용하는 화석 연료나 전기 에너지를 줄이는 친환경 연구의 일환입니다. 최근에 데이터를 봤을 때 농지 면적과 그다음에 농업 그 인구도 좀 감소를 했고요. 고령화되고 있고 이건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생산량이 줄었다는 얘기는 아무도 안 해요. 생산량은 오히려 좀 늘었어요. 그 말은 기술이 들어가서 생산량을 늘렸다는 거죠. AI나 데이터, 그런 스마트팜을 자동차라고 표현을 하면은 우리가 1시간 동안 걸어갈 수 있는 거는 4km인데 자동차를 타면 1시간 동안 200km도 갈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더 확장시킬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행정수도 세종특별자치시. 이곳에 조금 특별한 장소가 있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사무공간 같지만 안녕. 아이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답니다. 어린이들의 핫플레이스라는 이곳. 대체 어떤 곳일까요? 바로 실내 딸기 농장입니다. 약 200평 규모의 수직 스마트팜 농장으로 층층이 쌓인 다단 베드 위에서 딸기를 재배하고 있는데요. LED 조명 아래에서 자라는 이 딸기들은 계절 상관없이 연중 생산이 가능합니다. 진짜 신선한 딸기 여기예요. 마트에서 사 먹기만 했던 딸기를 직접 따보는 시간. 멀리 나가지 않아도 도심 속에서 농장 체험을 즐길 수 있어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에게 인기입니다. 딸기 땄어요. 여기는 원래 비닐하우스였는데 여기는 완전히 아니에요. 제 손으로 딸기를 따는 아이들의 얼굴에 미소가 가득합니다. 농업이 놀이가 되고 또 새로운 문화가 되는 순간이죠. 카페 때문에 눈여겨 보고 있다가 이제 이쪽이 생겼다는 거 보고 언젠가 한번 가봐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곳 딸기 농장의 문은 사계절 내내 열려 있습니다. 방문객들은 직접 딸기를 수확하고 딸기를 활용한 디저트까지 만들 수 있는데요. 오늘은 신선한 딸기에 초콜릿을 더한 초코베리 컵을 만든답니다. 아이들에겐 단순한 체험을 넘어 살아있는 먹거리가 식탁에 오르기까지의 과정을 배우는 살아있는 농업 교육의 현장입니다. 맛이 어때? 맛있대? 알 수 없는 맛이야. 먹는 게 반이야. 작은 손으로 만든 달콤한 디저트. 오늘의 이 경험이 아이들에겐 농업을 이해하는 첫 시작이 되겠죠. 저는 오세요. 저희는 이제 주로 딸기 수직 농장 기술을 활용해서 1년 내내 겨울 서량 딸기와 같은 겨울 딸기를 생산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진 기업이고요. 현재는 국내와 해외에 이제 그 기술을 수출을 하고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딸기 카페, F&B도 저희가 접목해서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중동에 이제 이런 기술을 수출을 하고자 했는데, 중동에서는 이제 일반적으로 노지 같은 데에서 재배를 할 수 없는 그 온도 조건이잖아요. 거의 60도 막 이렇게 올라가는 조건이어서, 그래서 중동 쪽에 저희가 수출을 하기 위해서 국내에 쇼케이스 팜으로 저희가 처음에 구축을 하게 됐고요. 사계절 내내 일정한 당도로 생산되는 서량 딸기. 이게 LED인데요. 이게 저희의 이제 어떻게 보면 태양입니다. 그래서 태양이 뜨고 지는 시간을 저희가 그대로 구현을 해놨어요. 식물의 생체 리듬을 유지하면 자연과 유사한 생육이 가능하답니다. 여기 보면 LED가 4개인데 8시부터 하나가 먼저 켜져요. 정오에는 이 4가지 등이 가장 강하게 다 찌어주고요. 점차적으로 소승이 되는 그런 구조로 저희가 설계를 해놨습니다. 시간대별 태양광 스펙트럼을 재현하기 위해 LED 조명 개수와 위치를 섬세하게 조정하는데요. 이렇게 하면 광합성 효율이 높아지고 딸기의 당도와 색상도 향상됩니다. 데이터를 보면 하루 종일 얘네들이 광합성을 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일정 시간 동안 활발한 시간에 저희가 가장 빛을 세게 쐬주고 나머지 시간에는 빛을 꺼주면서 에너지 절감도 저희가 같이 실현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팜에서 LED 조명은 단순한 빛이 아니라 생명을 키우는 기술이죠. 그 딸기에 맞는 스펙트럼하고 광질, 광량 이런 걸 주문해서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간 활용과 작업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자동 이동 베드를 도입했는데요. 저희 시스템의 특징은 사람이 들어갈 한 공간 말고는 나머지는 다 딸기로 채워서 활용을 하고 있고요. 베드를 자유롭게 움직여 공간은 넓게 쓰고 동시에 더 많은 딸기를 재배할 수 있습니다. 하우스 50평에는
아마 50평 기준으로 한 1,300주 정도가 들어갈 겁니다. 근데 저희 4단 50평을 놨을 때는 한 13,000주 정도가 들어가게 돼요. 일반 고설 재배 농가가 한 줄, 한 단 구조라면 이곳 스마트팜 딸기 농장의 2줄, 4단 베드는 같은 면적에서 최대 8배 더 많은 딸기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효율적인 재배 시스템으로 생산성을 크게 높였지만 좁은 공간에 빽빽하게 심어진 딸기들. 바람 한 점 없는 실내 농장에서 과연 건강하게 자랄 수 있을까요? 환기나 환류 부분은 여기 보시면 이런 팬들로 해서 공기를 환류시키고 있고요. 위에 보면 팬들도 있어서요. 저 팬에서도 바람이 적절하게 돌아서 공기가 잘 환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저희가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된 365개의 믹스팬과 천장팬이 멈춰있는 실내 공기를 순환시켜 온도와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합니다. 광량 조절부터 온도 관리, 공기 흐름까지 딸기 생장에 필요한 모든 환경이 시공간의 제약 없이 자동으로 제어되는데요. 그렇다면 AI 스마트팜의 딸기 생산량은 얼마나 될까요? 정식을 한 다음에 이 2달 후부터 저희가 딸기를 수확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이제 1화방이라고 하고요. 12개월 동안 2달을 제외한 10개월 동안 저희가 10번을 이제 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K 스마트팜의 기술력은 해외에서도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중동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 진출해 딸기 스마트팜을 구축하고 보급하고 있다는데요. 스리랑카, 루안다, 사우디아라비아, 아부다비, 인도네시아 등 총 5개국에 K 스마트팜이 수출되었습니다. 스마트팜 기술에 식음료 사업까지 결합해 더 큰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죠. Very soft. You're eating seriously strawberry. This one, the original strawberry. Thank you. Very good. 지금 기후변화 말들 많이 하시는데 기후의 영향을 안 받을 수 있잖아요. 지금 딸기도 보면 이제 갈수록 가격이 올라가요. 근데 이 수직농장 이 기술로 하게 되면 그런 외부 자연 환경에는 영향을 안 받고 딸기의 당도와 경도와 뭐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기에는 훨씬 더 편하죠. 물이 귀하고 기온이 높은 지역일수록 실내 농업, 농업 AI가 빛을 발합니다. 잘 지내? 아부다비에서 고생한다, 야. 지금 묘가 상태가 어때? 어느 정도 자랐어? 지금 거의 어린이로만큼 다 자라서 환경 바꿔준 다음에 꽃을 뽑고 있어. 지금 잎들은 계속 잘 나오지? 꽃 나오는 애들 있나? 네, 지금 꽃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9월, 10월, 11월, 11월 달에는 이제 생산하는 데는 문제 없겠네? 수확하는 네, 저희가 계획은 한 11월 정도로 생산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생산하고 나면 이제 내동 지금 새로 짓는다는 것은 그거는 지금 공사하고 있나? 아니면 지금 준비하고 있나? 부지에서 선정하고 이제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건물을. 건물 올리고 있고. K 스마트팜 기술은 환경을 정교하게 제어해 딸기가 자랄 수 없는 곳에서도 수확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사막 한가운데서 딸기 키울 생각을 했을까요? 수직농장에서 운영비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그 전기세하고 인건비인데요. 우리나라의 운영비의 한 70% 이상을 차지할 겁니다. 근데 중동에서 가서 보니까 석유가 나다 보니까 전기세가 싸요. 그리고 노동력이 넘치고 싸요. 그러니까 인건비와 노동 인력이 싸니까 이게 이제 운영비가 상당히 낮은 거죠. 그렇게 낮고 딸기 가격은 우리나라보다 1.5배에서 2배가 더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저희가 봤을 때는 이제 황금 시장이다. 딸기 스마트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딸기 디저트 카페를 결합해 생산부터 가공, 소비까지 이어지는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이곳 카페 입구에 있는 미니 딸기 농장이 오가는 사람들의 시선을 붙잡는데요.
처음엔 호기심으로 방문했다가 딸기 맛에 반하게 된답니다. 주문이 들어오면 디저트에 쓸 딸기를 농장에서 바로 수확하는데요. 재료 자체가 신선하니 어떻게 해도 맛있을 수밖에요. 딸기의 활용폭은 그야말로 무궁무진합니다. 찹쌀 반죽 속에 감싸면 전통 디저트가 되고 부드러운 크림과 만나면 달콤한 케이크가 되죠. 이렇게 다양하게 변주하며 또 다른 즐거움을 주는 딸기.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고 호불호 없는 작물이기 때문에 재배 환경만 안정적으로 갖춰진다면 그만큼 높은 부가가치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딴 딸기로 만든 케이크인데 어떠세요? 맛있어요. 괜찮은 그래서 이렇게 맛을 보니까. 부모님이 어려서 딸기 농사를 그 시골의 하우스에서 지셨었거든요. 저희들한테 막 크고 맛있는 딸기를 그렇게 따서 먹을 수 있었던 추억이 저는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끔 여기 와서 이렇게 딸기 보면은 그때 생각도 나기도 하고 품 첨가물이 들어가 있지 않은 그런 신선한 맛, 깨끗한 맛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어서 저희 사무실 식구들 점심 먹고 자주 와서 먹고 가고 있어요. 이제는 품질이 곧 경쟁력. 잘 기른 작물은 시장이 먼저 알아봅니다. 지속 가능한 농업은 돈 되는 농업이 아닐까요? 돈이 안 되면 지속 가능할 수가 없죠. 저희 입장에서는 기술을 제대로 가르쳐 줘야 되는 거고요. 그러고 나서 그럼 농가들이 못 팔으면 이 돈이 안 되잖아요. 그 선상에서 제가 고민한 게 그럼 농가들을 제대로 팔게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F&B 사업을 저희가 별도로 하나 또 하는 거죠. 저희가 기술 팔고 그 기술을 가지고 생산을 하고 그 생산된 걸 저희가 가져다가 또 부가가치 받아서 F&B를 하고 이렇게 다 연결될 수 있는 이 구조를 저희는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게 이제 지속 가능한 생태계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원은 점점 줄어들고 생태계는 서서히 훼손되고 있습니다. 농촌의 사람과 마을, 문화도 조금씩 약해지고 있죠. 여기에 불안정한 시장, 끊임없이 바뀌는 정책까지 더해져 농업을 더 위태롭게 합니다. 농부가 뚝심만으로 버티기란 너무나 어려운 환경입니다. 국민이 원하는 만큼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상황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생산에 종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농작물 재해보험을 계속해서 대상 품목이나 운영하는 지역을 확대하면서 재해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고 있고요. 그에 더해서 올해부터는 가격 위험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농업 수입안정보험을 총 15개 품목에 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으며 향후에 또 이러한 수입안정보험 대상 품목을 27년까지 30개로 확대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무려 15개 품목이 농업 수입 안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빠르게 발전하는 농업 AI가 많은 문제를 해결하고 있지만 지속 가능한 변화를 위해선 정책과 공동체의 노력이 함께 가야 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이런 그 농업정책보험 외에도 다양한 경영 안정 장치들을 마련을 해서 어떤 위험에 처하더라도 다시 한번 재생산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게끔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준다면 지속 가능한 농업이 실현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흙을 이해하는 기술. 농부의 손길을 잇는 AI. 변화의 한가운데서 지속 가능한 내일의 씨앗이 자라고 있습니다.